토론 같은 토론하면서 우정입니다. 짧게 해야 되는데 워낙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제 토론문은 8페이지에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오창원 선생님 발표문을 오늘 받았기 때문에 지금 즉석에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오창원 선생님께서는 그 12.3 그 계엄령 전후의 어떤 많은 사태들을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많은 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거는, 저도 이제 대학에서 그 캠퍼스에서 이제 학생들이 시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대자보나 이 자유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자발적으로 모여 있는 건지, 모인 건지, 아니면 어떤 조직에서 만든 그런 세력인지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라면, 어제 이제 그 대통령 사제 가는데도 학생들이 포옹을 하고 하는데요. 자발적인 모임이라면 이게 사실은 젠더의 문제인지, 청년 보수와 그다음에 여성 페미니즘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 할 때도 탄핵할 때도 사실 일부 대학에서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그 엘리트 대학생들의 어떤 계층, 요새 계급이라는 말 대신에 계층 말을 많이 쓰는데요. 계층의 문제인지 정말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그 것들의 어떤 변신에 대해서는 오만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소통되지 않는 고립 단절, 아니면 이 신자유주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신자유주의나 그 양극화된 어떤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제 이해와 공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벗들이라고 하는 한두 분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사실 엘리트들의 그 극우 보수와 아니면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건 개인의 문제나 어떤 그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그 해결 방식 또한 개인의 어떤 이해와 공감이나 소통이 아니라 좀 더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떻게 이 갈등을 풀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탐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창원 선생님께는 그걸 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홍기도 선생님은 일찍 발표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찍 주시는 바람에 제가 모르는 30년대 문학자문 공부를 막 하느라 좀 힘들어서 쓸데없이 발표문이 길어졌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 9페이지에 있는 거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지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규 선생님들은 이제 과거 30년대를 통해서 지금 현재 문제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좀 짧은 질문 몇 개 하고, 그다음에 좀 여러 가지 좀 바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발표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지금 현재를 진단하고 계십니다. 이게 30년대 중반 이후에 일제 파시즘의 준동, 그리고 태평양 전쟁의 어떤 그거하고 유사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30년대 중반의 문인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결국은 우리도 그때처럼 이 조직의 연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그때 했던 문인들의 어떤 모색처럼 포스트 모던한 지금의 분위기,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잘게 부서지는 어떤 전문화되고 분업화되고 단절되어 있는 이런 포스트 모던 탈군대를 극복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 그때 네오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신인간형을 새롭게 우리가 머리를 모아서 모색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근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30년대 문단 지형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으로 그건 제체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로 넘어가면 제가 이제 발표문을 읽고 이러한 질문들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마의 이식문학에 대해서 이식은 민족적인 관점에서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조금만 더 보충해 주시면 하고 너무 전문적인 얘기를 하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또 이 시기에 이제 30년대 후반부터 일제 말까지 이마나 김기림은 민족을 발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일 선생님의 그 연구에 의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939년부터 이마는 거의 글을 쓰지 않고 학예사라고 하는 출판사하고 영화, 시나리오 같은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문학을 떠났다. 그리고 이마는 그때 어떤 글을 썼냐면 일본어로 그 문학, 그러니까 꼭 어떤 나라 언어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문학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일본어로 글을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술병에는 물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일 선생님은 민족 언어로 하지 않는 문학은 문학이 될 수 없다라고 비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술병에 술만 들어간다라는 원칙이 위배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마의 민족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네오 휴머니즘의 난경인데요. 여러 갈래의 네오 휴머니즘, 그러니까 신휴머니즘이죠. 이 왜 신자라고 그러냐면 르네상스의 휴머니즘이 그 부흥을 했잖아요. 그거를 이은다는 의미의 네오라고 하는 새로운 신휴머니즘인데요. 그때 이제 이게 아까 충분히 말씀해 주셨지만 유럽에서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치즘, 그다음 이탈리아 파시즘을 중동을 하니까 작가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가 그 신중심에서 계몽주의로 발전을 해왔고 이성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나 이성이나 과학이나 논리라는 게 이렇게 인간을 망가뜨려? 라고 하면서 과학이나 이성 믿지 말고 다시 인간성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네오 휴머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럽의 어떤 네오 휴머니즘이 일본에 갔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는 많이 비판적인 정신이 탈각됩니다. 그래서 홍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백철은 카프의 비평가였잖아요. 탈정치하는 합리화로 갑니다. 그래서 인간성이 중요하고 개성이 중요해라고 강조를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들의 이제 행로를 보면 이게 이런 방향이 맞는지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러면서 이제 백철은 적극적인 친일로 흘러갔고요. 그다음에 안한강은 또 국민문학계로 이행해 갔고요. 그다음에 김호성이라고 하는 역사 철학자는 일본이 이제 근대를 초극하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구를 초극하자고 하는 건데 합리주의를 초극한다는 말은 전쟁을 합리화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논리를 받아들여서 김호성은 그 네오휴머니즘으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일제말 친일로 갔고요. 그다음에 김동리는 뭐 자연과의 합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구경적 생애 형식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일제 말의 친일로부터 친일을 못하게 한 어떤 논리도 될 수 있지만 해방 이후에도 사실은 현실과는 많은 거리가 있었죠.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이마는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데요. 어느 시대에나 휴머니즘은 있었다. 인간주의가 없었던 시대가 어딨냐. 문제는 어떤 휴머니티가 지금 현실에서 상실됐는가. 이거를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당대의 현실, 휴머니티를 열심히 탐색해야 된다. 그게 바로 리얼리즘 정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개성이나 인간성 강조에 대해 있어서도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의 계급을 대표하는 개성이지 그냥 낱낱의 개성이 아니야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하나는 자기 표현의 강도가 열심히 자기 표현하는 게 문학이 아닙니다라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이마의 비판이나 김희 선생님의 연구를 통해서 저 또한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창한 어떤 기획은 어떤 허구적인 이상주의나 아니면 어떤 주관적 의지주의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색보다는 구체적인 현실이나 작품들을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로 가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작품이든 그게 현실이든 살펴보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이제
그 포스트 모던한 어떤 개별자들이 무분별하게 난립을 하고 있고 분열된 어떤 그런 형상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것부터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기교주의 논제가 좌우합작인데요. 이 30년대 중반에 김기림과 이마가 기교주의 논쟁을 통해서 좌우합작을 모색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영구 선생님의 연구에 의하면 이때 논쟁에서 사실은 김기림은 빠져서 일본에 유학 갔었고 그리고 이 좌우합작은 사실은 해방 이후에 본격적으로 조선문화건설본부라든가 아니면 조선문학과 동맹을 통해서 되는데 이때는 김기림뿐만 아니라 정지용, 이태준, 박태원 같은 모더니스트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1930년대 이후에는 많은 모더니스트뿐만 아니라 많은 작가들이 그냥 자맹을 했거나 이마는 학예사를 했고요. 김기림은 낙향원에서 교사 생활을 했거든요. 아니면 지능이 멸렬하게 흩어졌다고 보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유미주의 한 맥락인데요. 이 박용철의 예술의 성체 옹호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는데 이건 조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박용철의 시론은 저희가 그냥 기교주의라고 폄하할 수 없는 어떤 중요한 시론이라고 많은 연구사에서 아니면 실론사에서도 얘기가 됐고요. 김일 선생님도 보셨고 또 이제 박용철은 이마가 비판하는 기교주의 아니면 김기림이 말하는 기교주의 그러니까 그 나쁜 기교주의가 아니라 좋은 의미의 기교주의에 나는 거기에 전력을 경주해서 받아주려고 했는데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유주의의 진정한 이상은 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시의 한 개의 형을 발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이제 감성이나 어떤 체험에서 하나의 형식을 발굴하고 만드는 어떤 그런 시적 창작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골똘히 고민을 한 게 이제 박용철의 실언인데요. 예, 그래서 이 기교주의를 그냥 단순히 형식주의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작가로서의 어떤 미적 이념하고 시민으로서의 정치 이데올로기하고는 동일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놀드 하우저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에 보면 그 프랑스 혁명의 이 뒤에 이제 그 현실을 도피했다라고 하는 유미주의들이 어떻게 그렇게 탄생을 했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게 귀족과 왕족 세력한테 헤게모니나 권력을 뺏어와서 서민들이 대중들이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첫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협력했던 부르주아, 그러니까 신흥 부르주아, 신흥 자본가들하고 대중들이 연맹을 했는데 동맹을 했는데 그거가 끝나니까 신흥 부르주아들이 권력을 차지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술가나 작가들은 그 전에는 보수 귀족들을 상대로 패트런을 상대로 작품을 썼는데 그 뒤에는 이제 신흥 부르주아와 아니면 부르주아하고 일반 대중을 향해서 작품을 썼는데 갑자기 부르주아가 배신하니까 화가 나서 이 세속 자본주의나 그런 권력층 정치 세력의 그 환멸을 느끼고 낭만적 환멸주의나 아니면 유미주의로 아니면 고다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쪽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문학의 김영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일제마을에 글 안 쓴다고 절필을 하고 일제구역 거부를 하고 집거했거든요. 물론 박용철은 1938년에 그 결핵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반드시 이제 정치적 이념과 미적 이념이 단순하게 동시일시 될 수 없고 그 알투이셀의 말대로 중층 결정, 복잡하게 조금 결정되는 거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또 작가 이마의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그 작가이자 시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적, 문학적 주체를 버리고 이제 정치적 주체로 거듭나죠. 그래서 북한에 갔는데 희한하게 북한 파시즘이 아니라 독재라고 해야겠죠. 독재에 의해서 숙청되는 아이러니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능동과 행동주의만이 불합리에 맞서는 유일하고 또 최선의 방식이 아닐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필경사 바틀비라고 하는 책에서 바틀비가
하지 않는 편이 낫겠습니다라고 계속 거부를 하잖아요. 이런 어떤 수동적 무의나 아니면 소극적 저항성이 때로는 강력한 저항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어떤 파시즘인가라고 하는 첫 번째 이제 진단은 파시즘이다. 지금 30년대 파시즘하고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제 강점기에는 정치가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문학이 정치의 최후 보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문학이든 사후적으로 어떤 문학이든 사실은 정치적입니다. 정치적이 아닐 수 없고 또 정치 개념을 확대해 보면 모든 문학은 사실 정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학이 정치의 최고 보루일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작가 주체가 시민 주체의 정치적 행동을 대신해야 하거나 더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계엄령 사태 이후에 보셨듯이 그 광장에 수많은 깃발들이 나비꼈잖아요. 그때 이제 뭐 야옹이 연대도 있었고 그런데 이 작가라고 하는 저희 주체성이 사실은 그러한 거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가 주체성으로 사실 더 큰 시민적 주체성에 합류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옛날에 작가가 지사적인 의미가 컸거든요. 근데 요새는 지필자 노동자로 변전한 어떤 그런 사태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지금 한국의 위기는 파시즘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파시즘적 위기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파시즘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노무현재단에서 나오는 토요토론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김두리 선생님은 군사독재가 전기 파시즘이고 그 뒤에는 태도로서의 파시즘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김종현 선생님도 우리 안에는 파시즘이라고 하는 OS 시스템이 깔려 있어. 그래서 소프트웨어인 애플리케이션 아무리 돌려도 그 무의식에 파시즘 우리가 교육받은 어렸을 때 그게 깔려 있기 때문에 잘 안 돼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계속 경쟁하고 우열을 가리고 지배를 가르치는 교육 시스템이 문제라고도 비난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런 논의들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게 이게 정말 군사 독재를 겪은 한국 사회에 전제되는 일상의 파시즘인지 아니면 내면의 파시즘인지 아니면 오창원 선생님이 잘 지적해 주셨듯이 가짜 믿음, 유튜버로 의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끊임없이 미시적으로 저희를 규율하고 있는 알고리즘 파시즘 혹은 기술 자본적, 그러니까 AI로 상징되는 기술 자본적 파시즘인지 아니면 그 일부 극우 보수 세력의 아스팔트 파시즘인지 아니면 권력 엘리트들이 보여주는 관료적 파시즘, 이들은 이제 법 기술자들 아니면 행정 기술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들인 건지를 조금 더 그 내막과 맥락들을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령 그리고 또 이제 각각 논의 속에 내포되어 있는 또 맥락들도 살펴봐야겠죠. 예를 들면 이 법 기술자들이 과연 아렌트가 말하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처럼 어떤 합리주의 기술자로서의 악의 표상인지 그리고 오창원님께서 아까 공조해 주셨는데 극우 보수 세력의 청년들, 노인들의 혐오, 적대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고립과 단절, 빈곤과 공포 그리고 우리에 대한 우리라고 하는 거기에 소속되고 싶은 열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 작가와 비평가의 그 역할은 지금 사실 어떤 파시즘인지 잘 모르는 거는 뭐 90년대 이후, 80년대 이후 변혁 어떤 이데올로기가 좀처럼 작동하지 않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숨은 적을 발굴해내고 새로운 현실들을 재현해내고 보여주는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젊은 보수 청년들이나 이들이 개별적으로 계속 어떤 전문가, 기술자로 경로해가고 또 기술에 몰두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지 어떤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저희는 더 많이 자주 만나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더불어 우리 내부의 파시즘적 잔재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문학장에서는 각각의 진지를 구축하고 굉장히 섹터화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서 작동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어떤 유럽 모더니즘을 대타자로 해서 그 체계를 움직이고 또 어떤 데서는 무슨 체제라고 움직이고 또 어디에서는 대중적 독자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문학장을 좀 탈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이제 진지전이라고 하는 거기에 소속된 비평가들이 계속 이전의 그림들을 가지고 이게 작품이 맞나 안 맞나를 비춰보는 거는 이쪽에 굉장히 성실하기만 한 수구적 비평 기술자로 전락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이제 섹트주의 극우의 혐오하고 적대하고 그렇게 멀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학장에서 비평가는 비평의 아르바이트화가 이루어졌다고 굉장히 비판을 하는데요. 저희도 사실 비평의 카피라이터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그리고 우리가 열려져 있다고 생각하는 문학장은 사실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어떤 비평장이 아니라 오일장처럼 열리는 시장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고 상관없이 자유롭고 거침없이 작품과 미학 정치를 논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공론장을 한국 작가계가 열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고요. 더불어 이 경계 넘기는 문학장뿐만 아니라 문학장 바깥으로도 항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중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문학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지 않잖아요. 넷플릭스로 형성되는 수많은 OTT나 SNS를 통해서 대중 감성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 저희도 고립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예를 들면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제가 이제 드라마를 보고 굉장히 재밌게 보고 다들 울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정말 희한한 게 제주 4.3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제주 4.3의 어떤 흔적들이나 고리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 애순이 아버지는 아마 그렇게 죽었을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삭제되고 보이지 않는지 뭐 이런 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조금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왜 가족주의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긍정된 이데올로기일 수밖에 없는지 뭐 이런 얘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정은경 선생님, 학술적인 이 점검부터 현재 한국문단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답변하실 준비되어 있으시죠? 먼저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 인화에 대해서 어떤 민족적인 것을 버린 어떤 그런 관점에서의 김유식 선생님의 글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89년에 쓴 걸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시 이제 김유식 선생님께서 인화에 대해서 쓰면서 학예사 시절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논의를 보면은 아까 나왔던 그 박민호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그 다음 저쪽 제가 사쪽에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장문석이라고 그 경희대에 있는 교수님 계시죠. 경희대 그 한때 성명서가 시국선언이 유명했는데 장문석 선생이 주도적으로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이제 석사학위 논문이 그 학예사 시절에 그 인화의 글들에 대한 역할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학예사가 민족적인 것들을 많이 내게 되는데 그걸 기획하는 데 인화가 들어가게 됩니다. 공부를 하고 이런 부분이 현재 와가지고 많이 이제 분석이 되면서 의미부여하고 있고요. 인화 경우로 말씀드리면 사쪽에 읽는다면 36년에 조선어와 위기하의 조선 문학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어가 이제 폐지될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상당히 조선 문학의 위기다 이런 것도 썼고요. 그다음 뭐 복고 현상의 재현이라든가 본격 소설론 여기서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서구하고는 다르다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 40년대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시 방편으로 이제 그렇게 했던 것들을 전반적으로 확대시켜서
해석한 경우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네오 휴머니즘의 난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금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다면 저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 체제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체제를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 마르크스가 예언하기에 물론 그 대한 체제로서의 어떤 마르크스주의는 저는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자본주의 분석에서 상당히 탁월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 마르크스가 보기에 그 경제 공황 상태에 이르면 그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존 생산력과 생산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이런 것들이 와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네오 휴머니즘 논리가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생산력이 발전돼 가지고 지탱해 왔죠.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끝났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새로운 생산력이 출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4차 산업혁명 상당히 좀 우울하게 보는 편인데 왜 그런가 하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구조가 아니라 일자리를 없애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은 공학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출구가 될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고요.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가 얘기할 때 이것을 이제 극복하는 방식은 또 다른 게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전쟁을 일으켜서 이것을 극복하려는 경향도 있다. 저는 지금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게 아닐 경우에 이게 어려우니까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니까 30년대 가가지고 소장파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극단적으로 나갔던 이유가 뭐냐면 근대가 끝났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봤을 때 그 사회주의의 혁명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은 우리가 바라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현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네오 휴머니즘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숙제처럼 받아 안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제가 이제 중간에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생각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이 있느냐 보니까 다 실패하지 않았느냐 뭐 요건데 저는 그 김호성 방향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오 휴머니즘 이걸 통해 가지고 인간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데카르트의 코기토 나는 생각한다고 존재한다. 이성 중심적인 것.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극복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가령 이제 요새 비평가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정동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성 중심주의 비판 이런 것들이 같이 간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김호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주체적인 인간을 강조했으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호성의 한계라고 봐야지 더더군다나 그것을 자기 삶으로 끌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해방됐을 때 북한에 넘어가서도 제가 보건대는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면서 북한의 어떤 문의를 만들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의 문제라고 봐야지 이론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기교주의 논쟁과 좌우 합작이 나오는데 과연 좌우 합작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김기림 같은 경우에 일본에 가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이제 일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조선하고는 완전히 하나라고 봤습니다. 하나라고 보고 지역을 나눌 때도 일본이 있고 저쪽 만주 쪽이 있고 그다음 저쪽 중국이 있는 거죠. 차이나 이 세 개로 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일본이다 조선이다 나누어 가지고 영향력 밖에 있었다는 것은 지금의 관점이고 이것 또한 하나의 경계 안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가령 비유하자면 김사량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활동을 했고 나중에 저쪽 넘어가죠. 조선위원군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경계 바깥에 있지만은 계속 발신을 하고 있었고 개입을 하고 있었고 그런 면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 또 하나 뭐냐면 해방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게 정지용, 이태준, 박태원들도 같이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 구인의 멤버입니다. 김기림이 활동했던 이게 우연히 일치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그다음 또 이제 당시에 애초에 처음에 모델로 제시된 것들이 사회주의의 틀 내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림했었는데 이렇게 보자면은 해방됐을 때도 그런 구도가 계속 관철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미주의의 한 맥락인데요. 첫 번째 문단에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폄하할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 사람들의 논리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개의 시에 한 개의 형을 발명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제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현실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게 아니냐. 유미주의가 가진 한계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문단에서 어떤 영향을 가질 수 있을까. 또 지금도 사실 이런 것들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문학사적으로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판단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뭐 양심적인 사람은 있겠죠. 뭐 어떤 유미주의는 그 김영란의 경우에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를 넘어서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파시즘인가에서 나온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약간 관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문학이 정치 최후부르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좀 더 이제 거기까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작가라는 존재는 자기가 발딛고 있는 현실이 있다면 이 현실이 아닌 보다 나은 현실을 꿈꾸고 그쪽을 향해 나아가려는 운동성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하는 것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주체, 작가 주체를 얘기하는 거고 현대 철학에서도 초월이라는 말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둘러싸고 있는 사회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바꾸면서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이제 초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끌어안아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시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아까 근대를 대체할 어떤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하고 같이 가는 건데 우리가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체제를 옹호하려는 사람들은 이 체제의 위기가 밖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컨대 이제 북한이다, 중국이다. 그런데 이제 현대 철학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가장 기본적으로 이 체제의 어떤 불안이라든가 모순을 낳는 것은 이 체제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일상의 파시즘을 얘기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간다고 봅니다. 이건 동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교과서적으로 얘기될 때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일상의 파시즘이라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 2000년대도 유행했었고요. 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상의 파시즘이 겨냥하는 게 바로 현실을 바꾸겠다라고 운동하는 데 대해서 향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현실적인 작동 방식에서 보자면 현실을 부정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에 동력을 떨어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일상의 파시즘은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상황과 방향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 철학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거는 하나의 어떤 과정으로 봐야지 이걸 하나의 결과라든가 정답처럼 이제 활용해가지고는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조금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그 노무현 당시에 있었던 노빠라든가 지금은 뭐 개딸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약간 그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팽도 문화로 정치가 간다는 거는 자기가 하나의 주체로서 대상을 파악하고 뭘 하겠다 이런 걸 놔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그 일상의 파시즘에서 경계하는 그런 부분하고 같이 갈 우려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굳이 글을 쓰지 않는 이유는 지금 현재 그것보다는 더 시급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어떤 상황에서 옛날에 그 노무현을 지지하는 그 노빠 흐름에 대해서 제가 비판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는 저도 비판하긴 할 테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너무 좀 섣불리 그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려고 해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들은 이제 선생님 생각 제안을 하신 거니까 대충 답변을 다 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셨듯이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1월 16일 날 10여 개 대학 80여 명이 모여서 자유수호 대학생연대 자유대학이라는 단체를 결성해서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대자보에다가 붙여버려요. 이렇게 못 읽게 붙여버리고 그 다음에 대자보를 또 더 치워버리고 그리고 집회는 뭐 예를 들면 조커 영상을 하고 조롱하고 혐오 발언하고 막 이런 형태여서 상당히 충격을 주는 형태의 집회였는데 뭐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정광훈이라든지 뭐 소년보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국민의힘 청년위원회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뭐 하는 부분들은 뭐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얘네들이 자기 주체성을 구성하느냐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런 측면에서는 자기 주체성을 구성하는 에너지가 상당하다. 일단 뭐 그 발언의 수위가 높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굉장히 그 세다 하는 형태인 거고 놀라운 거는 같이 모여서 뭔가 논의를 하고 그 결과물을 적극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어제죠? 어제 윤석열 어제 맞죠? 예, 윤석열 얘기했었을 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하는 걸로 봐서 기원하고는 상관없이 주체 구성 과정에 들어온 것 같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더 힘든 부분인 걸로 생각이 되고 제가 봤었을 때는 뭐 이제 그 전체적인 측면 속에서의 문제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좀 더 복잡한 문제는 그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공격인 것 같아요. 정치적 올바름이 디스테이트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배우가 있고 그 자체가 지배적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깨뜨리는 것 자체가 그 실천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복잡한 부분인 것 같다. 저는 이제 음모론이라는 표현 별로 안 쓰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음모론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동일해요. 의심하지 않고서 오는 피해보다 의심해 보는 게 더 낫다. 저도 뭐 그 지식인으로서 혹은 대학 시절에 회의하고 의심함으로 해서 알 수 있는 게 많았지 그냥 받아들이면서 했던 건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들이 어떤 주체 구성이나 정체성을 가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한국 사회의 상대적 관계성 속에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그 사주받아서 시키는 대로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았으면 안 해야 될 것 같다. 굉장히 자생적이고 이것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기본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자기 구성적인 성격을 가질 것인가가 훨씬 더 문제적인 형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저는 PC 비판이라고 하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이라는 부분들을 내세웠었을 때 많이 훼손된 것 같다. 한국 사회가. 그 부분이 좀 더 복잡하게 그 가슴에 좀 맺혀있는 부분이고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할 것 같다.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앞으로 계속 어려운 국면에 도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구조적 실천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국가 자체가 갖고 있는 특이성들이 있어서 그 어떤 정치 권력이나 정치 국가가 오더라도 신자유주의적 세계 질서라든지 혹은 뭐 신냉전이라고 얘기되는 이런 전쟁으로 국면에서 얘기된 형태 속에서 국가는 단팥성을 가질 수 없다. 단팥성을 가질 수 없는 그 단팥성을 갖더라도 그걸 먹으라 할 수는 없다.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테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더 많은 정의와 더 많은 민주주의적 실천의 스텝 바이 스텝이 진행되지 않으면 좌파 민중들로부터 똑같은 곤란을 겪을 수 있는 게 국가고 또 우파 민중들로부터 좌파 우파 민중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지만 우파로 호명되는 민중들로부터 그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다. 기본적인 제 생각은 민중은 선도 없고 악도 없다 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윤리도 없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거다. 그게 아마 여기서 그 발리바리가 얘기하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가장 보수로운 존재가 된다는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 하나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옴짝달싹할 수 없도록 하는 테크놀로지의 체제, 그다음에 신자유주의적 체제, 국가의 지배력의 강화 이런 부분들, 복지 체제의 강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이 국면의 어떤 임계 지점에 도달했다는 메시지들이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건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고 하는 거여서 사실 이제 작가로서 혹은 뭔가 이제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그 예전처럼 선량한 민중, 내지는 사악한 민중 이런 부분의 생각도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고민들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는 시간이 계속 과제죠 뭐. 그리고 그 더 많은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조그만 민주주의를 획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더 많은 민주주의를 그냥 의제화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얼마만큼의 조금이라도 진전이라도 얻어올 수 있는가의 문제에 국한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대단히 모순적이라는 생각을 정말 하긴 합니다. 예, 말씀 정리 다 하셨죠?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2차 집담회에도 함께 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오늘 긴 발표와 토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정의, 많은 민주주의, 예!